그러면 이제 우리 책을 보면서 한번 기출문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써 나가야 되는지 보고 시작을 할게요. 214페이지 펴주시고요. 214페이지 회계의 기본 이론 챕터 1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2011년 기출문제가 나와 있어요. 2011년 기출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나왔네요.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걸로 많이 공부를 했었죠. 그랬을 때 어떻게 나오냐면요.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중에서 정보 이용자의 유용한 의사결정을 위해 이해 가능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해 가능성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회계정보의 이해 가능성에 대해서 정보 제공자와 정보 이용자의 입장을 설명하고 하고래요. 그러면 일단 이거 첫 번째 써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럼 동그라미 1번으로 한번 써보세요. 정보 제공자와 정보 이용자의 입장을 설명하고 여기까지가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그 이후 회계 정보가 정보 이용자의 이해 가능성이 저하될 경우 회계 정보를 제외시키는 것에 대해서 K-IFRS의 입장을 설명하시오. 이것까지 해서 2개 나눠서 2가지 문제를 서술을 하면 되는 문제죠. 이렇게 첫 번째로는 어떤 것들을 써야 되는지를 파악하시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1번, 2번 체크를 하시고 이렇게 10점 정도 되니까 뭐 하나에 5점, 5점씩이거나 뭐 4점, 6점씩이거나 이 정도 되겠죠. 우리가 그 분배까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정도로 생각하시고 서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딱 이렇게 봤을 때 아마도 동그라미 2번은 우리가 지금도 답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1차 배우셨을 때 저랑 들어보신 분들은 제가 엄청 강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해 가능성은 보강적 질적 특성이기 때문에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어떤 정보를 제외하는 것은 근본적인 질적 특성에 충돌을 일으킨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었어요. 보강적인 질적 특성이 이제 하위 개념이고 근본적 질적 특성이 더 상위 개념이기 때문에 상위 개념을 거스를 수는 없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은 그 내용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보강적 질적 특성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고 근본적 질적 특성이라는 키워드를 넣어서 근본적 질적 특성이 더 상위 개념이다. 그래서 충돌 시 근본적 질적 특성이 더 우선한다. 이런 내용들을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동그라미 1번은 정보 제공자와 정보 이용자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런 것들이 갑자기 딱 나오면 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뭘 써야 될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다고 해도 백지로 내면 절대 안 됩니다. 다른 거 아무리 잘 썼어도요. 백지가 하나 있다? 그러면 심사위원들 입장에서 이런 것도 쓸 줄 모르나? 이런 것도 정말 한 줄도 쓸 줄 몰라? 이런 생각을 하고 좀 좋은 평가를 안 내리는 것 같아요. 여지껏의 제 그 데이터를 보면 백지로 냈을 때는 탈락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쓰셔야 됩니다. 한 줄이라도, 2줄이라도 쓰셔야 되고 절대 뭐 생각이 안 난다, 모르겠다 싶으면 이해 가능성이 무엇인지라도 쓰세요. 그 정의가 무엇인지, 개념이 무엇인지 그런 것이라도 써 내려가야 점수를 1점이라도 뭐 2점이라도 확보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생각이 안 나면 그 정의를 써라. 이것도 방법으로 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좀 내용이 지금 여기 써 있는 것만 들어서는 조금 확 안 와닿지만 사실은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정보 제공자 입장에서는 이해를 하기 쉽게끔, 정보 이용자가 이해를 하기 쉽게끔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보를 제공해라. 이게 이제 정보 제공자 입장인 거고요. 정보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그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게끔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회계적인 지식을 조금은 알아야 이 재무제표를 봤을 때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아무런 지식도 없는데 재무제표를 아무리 열심히 간결하게 명확하게 써줘도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보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지식 습득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이 정도가 이것에 대한 답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모범 답안은 어떤 식으로 썼는지, 이건 이제 저자분들이
모범 답안을 써 놓은 거니까 꼭 똑같이 정확하게 이대로 작성은 안 해도 돼요. 충분한 그 해당되는 키워드, 그리고 논리 이 정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해 가능성의 개념 정도를 하나 더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약술형 1번 문제는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본문으로 가서, 기출문제 말고 본문으로 가서 공부를 싹 해볼게요. 챕터 1. 그래서 284페이지예요. 284페이지 회계의 기본 이론, 이 부분들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이제는 쓰기 위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은 철저하게 암기를 해주시고 또 쓰는 연습도 꼭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284페이지에 회계의 의의에서 내부 이해 관계자랑 외부 이해 관계자들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내부 이해 관계자는 네 번째 줄에 회사의 이사회와 같은 경영진, 이런 사람들 일컫는다. 그리고 두 번째 줄, 그 밑에 줄, 외부 이해 관계자는 이제 회사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밑에 줄에 지분 상품, 주주 혹은 채무 상품, 채권자 등의 현재 투자 중인 투자자,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 그리고 앞으로 투자 예정 중인 잠재적 투자자, 회사의 종업원이나 일반 대중, 우리 회사 정보 알고 싶은 사람들 다, 그리고 정부, 이런 유관기관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정도.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쓰는 걸 연습을 해보시고 문제가 나왔을 때 조금씩 곁들여서 쓸 수 있는 것들을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넘겨서요. 285페이지에 회계감사 있어요. 회계감사는 제가 볼 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회계감사 보면 네 번째 줄부터 볼게요. 이제 사실 우리가 객관식 공부할 때는 그냥 회계감사 의견이 뭐 적정 의견이냐 한정 의견이냐 이거 고르는 것만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는 회계감사가 무엇이며 회계감사를 했을 때 어떤 의의,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서술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포인트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회계 의견, 감사 의견까지도 우리가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그러면 회계사가 낼 수 있는 의견은 어떤 것인가? 그 정의와 의의, 목적, 그리고 감사 의견을 쓰시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충분히 암기를 해주시고 네 번째 줄부터 볼게요. 감사는 감사 대상 재무제표가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및 기타 재무정보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감사인이 독립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다. 한번 자르시고, 이게 회계감사의 정의, 의의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재무제표가 기준에 따라서 잘 작성이 되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옆에 줄,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재무제표의 이용자가 회사에 관하여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제 회계감사의 목적에 대해서도 여기 나와 있죠. 쓰실 수 있겠죠. 이렇게 신뢰성 높이고 이용자들이 혼란이 없도록 올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랬을 때 여기 책에는 없지만 우리 회계 의견, 감사 의견 어떤 것들이 있는지 써드릴게요. 표로 써드릴게요. 자, 이거는 사실 1차 때도 했고 파이널 강의 때도 제가 그려드린 표인데 2차 우리 책에 없으니까 한 번 더 그려드릴게요. 정확히 아시는 분들은 이 부분은 스킵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유로는 재무제표가 위배됐을 때 재무제표에 위배가 됐다는 것은 우리 재무제표 책임자인 경영자와 그리고 감독하는 회계사의 서로 의견이 충돌했을 때라는 것과 같은 말이죠. 같은 말. 그래서 감사인과
경영자의 의견 충돌. 이거랑 같은 말이라 그랬습니다. 의견이 충돌하기 때문에 재무제표가 서로 안 맞는 거죠. 위배된다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충분한 감사 증거가 마련되지 않은 경우예요. 입수를 못한 경우. 충분하게 감사 증거를 못 받은 거예요, 아직. 그랬을 때 어떤 의견들을 낼 수가 있는가? 일단은 중요하고요, 그 부분이. 그리고 전반적이다. 위배한 게 중요하고 또 전반적으로 다 위배를 했다? 그러면 부적정 의견을 내세우죠. 이거는 진짜 아니다. 최고로 강력하게 반대하는 의견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데 전반적이지는 않은 거예요. 중요하긴 한데 이게 조금 일부분에서만 위배를 했다. 그러면 얘는 한정 의견을 표명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 증거가 입수를 못했는데, 감사 증거를 입수 못했는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면서 전반적으로 거의 다 입수를 못했다라고 한다면 얘는 난 의견을 못 내겠어. 의견 거절. 정보가 너무 없어서 의견 못 내겠어. 의견 거절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걸로 감사 증거를 입수를 못했는데 이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전반적이진 않아요. 조금 못했어요. 이런 경우에도 한정 의견 이렇게 제시를 한다. 이 부분까지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건 1차 때 제가 엄청 강조를 해드렸죠. 그래서 지금은 많이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됐고요. 이제 넘겨서 286페이지에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 정도, 이거는 쓰실 수 있어야 되죠. 기본 가정. 일단은 재무제표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계속 기업이다라고 전제를 깔고 재무제표를 작성을 한다. 그랬는데 만약에 경영활동을 청산하거나 중요하게 축소할 의도가 있다. 그러면 이것은 청산기업을 가정을 해서 재무제표를 작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그것은 주석에다가 별도 공시를 해야 된다. 이 정도 배웠었고요. 그리고 밑에 재무제표의 요소, 여기서도 이제 암기할 것들이 나와요. 재무제표 중에 재무상태표 먼저 보면 재무상태표에는 자산과 부채와 자본이 들어가 있고 손익계산서에는 수익과 비용이 요소로 들어가 있죠. 그랬을 때 자산의 정의가 무엇인지는 이제는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1차 때는 하나도 안 중요했었죠. 정의 자체는 별로. 근데 지금은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산이랑 부채의 정의 여기 나와 있는 거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자면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동그라미 1번 쳐놓으시고 과거 사건의 결과로예요. 그러니까 이미 어떤 사건이 있었어야 돼요. 그냥 내 추측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 나는 미래에 돈을 많이 벌 것이다. 이걸로 자산을 잡아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내가 무언가를 했고 그 결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과거 사건의 결과로.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기업이 통제한다는 것은 기업 거다. 기업만이 사고 파는 것을 조절할 수 있고 상대 다른 사람들이 건드릴 수 없는 것. 이게 이제 통제를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 메모 하나 해보시면 법적 소유와는 무관하고 실질적인 통제면 가능하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법적 소유랑은 무관하고 실질적인 통제면 통제가 맞다. 가능한 것이다. 하나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줄에 동그라미 3번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권리이다. 이 부분 3번으로 체크를 해주세요. 이거는 뭐 결국에는 경제적 효익을 가지고 온다? 라는 것은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다 라는 거죠. 우리 자산이 그렇잖아요. 자산 나중에 팔면 돈이 되는 거고 가지고 있으면
돈으로 뭐 저작권 같은 것도 돈이 들어오는 거고 그것에 대한 제대로 회계적인 용어로 나타낸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암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부채 정의 보면 부채는 마찬가지 동그라미 1번 과거 사건의 결과로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뭔가가 사건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미래 추측 안 된다. 그래서 과거 사건의 결과로 2번 기업의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이거는 뭐 다른 말로 바꾸면 경제적 효익의 유출할 뭐 잠재력을 지닌 경제적 효익이 유출되는 거 나중에 돈이 나갈 거라는 거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현재 의무이다. 현재 의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돈을 지급해야 될 현재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하나 메모해 두세요. 법적 의무, 그리고 의제 의무 이렇게 법적 의무, 의제 의무 이거 안 쓸게요. 우리 다 했던 거니까 법적 의무, 의제 의무 둘 다 가능하다. 그랬을 때 이제는 쓰실 줄 알아야 되는 게 의제 의무가 무엇인지 정도는 쓰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밑에 박스에 의무 있죠? 거기 별표 하나 쳐두시고요. 의무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실 줄 알아야 되니까 이 부분 암기를 해주세요. 의무라는 것은 기업이 회피할 수 있는 실제 능력이 없는 책무나 책임을 말한다. 그러니까 회피 불가능한 책임이다. 라는 것이고 많은 의무가 계약이나 법률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단에 의해서 성립되지만 법률에 의해서 대부분 성립이 된다. 그래서 법적 의무는 현재 의무가 맞고 근데 오른쪽 실무상 관행이나 경영 방침 등에 의해서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것을 의제 의무라고 한다. 이렇게 실무 관행, 경영 방침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의무는 의제 의무다. 정도 외워두시고 의제 의무도 부채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7페이지로 넘겨서 이제 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 봐야 되죠. 수익과 비용. 그래서 이 부분은 수익은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로서 그 다음 뒤에 제끼고요. 밑에 자본 거래는 제외한다. 이 정도로 암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이라는 것은 결국에 수익이 뭐 단기 순이익이든 기타 포괄 순이익이든 이쪽으로 가니까 자본에 들어가 있는 항목이죠. 이익잉여금,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그래서 결국에 수익이 발생하면 자본의 증가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렇게 한 줄로 써 있는 거고 자본의 증가를 가지고 오는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로서 자본 거래는 제외한다. 그리고 비용은 반대죠. 자본의 감소를 가지고 오는 자산의 감소나 부채의 증가로서 자본 거래는 제외한다.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셔야 될 부분이 반가루 4번의 재무제표 요소의 인식과 제거 이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재무제표 요소라는 것은 방금 배웠던 자산, 부채, 뭐 자본, 수익, 비용 이런 것들을 재무제표 요소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에 방금 정의는 배웠으나 이걸 언제 재무제표에 인식해야 되는가를 지금 보는 거예요. 정의랑 인식은 다르겠죠? 정의를 충족했고 그랬을 때 어떤 기준을 넘어서야 재무제표에 기록을 하는 것인가 그게 인식이니까 두 개 다른 거예요. 그랬을 때 인식 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책에는 조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어렵게 좀 되어 있어서 제가 기록을 해드릴게요. 이 부분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산과 부채의 인식 기준. 그래서 자산과 부채의 인식 기준.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재무제표에 그 자산과 부채 들어가는 자산과 부채의 일단 기본적으로 정의를 충족을 하셔야 돼요.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충족해야 돼요. 방금 배웠었죠? 과거 사건의 결과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충족해라. 정의가 충족이 되어야 하고, 그 상태에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출 가능성이 높아야 한다. 유출 가능성이 이제 부채고 유입 가능성은 자산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기록을 한다면 미래 경제적 효익의 자산인 경우에는 유입이고요. 자산인 경우에는 유입이고요. 유입. 부채인 경우에는 유출이죠. 왜냐면 우리 회사에서 돈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유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유출 가능성이 높다. 이때 높다라는 것은 50%를 초과한다. 초과예요. 50% 초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원가, 이 자산의 원가나 가치, 부채라고 한다면 결제해야 될 금액, 이것도 표시를 해드릴게요. 원가나 가치, 자산이죠. 또 지저분하지만 원가나 가치, 그 다음에 부채는 내가 나중에 돈 나갈 거니까 결제 금액, 이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야 돼요.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야 된다. 아니, 추정이 아니고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인식 기준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가 다 지켜져야, 그래야 재무제표에다가 인식을 하는 것이다.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산과 부채 정의 첫 번째로 충족을 한 상태에서 돈이 들어올 확률이 높고 돈이 나갈 확률이 높고, 그런 상태에서 그 자산이 얼마짜리인지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부채가 얼마짜리인지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인식을 한다. 이거 적어놓고 암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의 인식 기준을 적어 드려 볼게요. 얘는 첫 번째, 한꺼번에 적을까? 수익은 일단은 아까 말했죠. 자산의 증가 그리고 부채의 감소, 감소와 관련해서, 아이고 이건 한 줄로 쓸게요. 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감소와 관련해서 결국에 수익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금전적인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갖다 주는 거잖아요. 수익 난 거. 그렇기 때문에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되는 것,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된다, 증가한다, 증가하고, 이것을 또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와 관련하여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금액을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채는, 아니 부채가 아니죠. 비용은 그냥 반대로 쓰면 되겠죠. 비용일 경우에는 얘는 감소로 바꾸면 되고, 자산이 감소하고 부채는 증가. 이렇게 비용일 때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미래 경제적 효익이 감소하고로 바꾸면 되겠죠. 이와 관련하여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이것까지는 똑같고요. 그래서 수익과 비용도 한 번에 외우시고 이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이 부분만 반대로 기억하시면 되고, 경제적 효익이 감소한다 이것만 차이점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의들, 이렇게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암기를 하시면 뭔가 써먹을 때가 좀 많아져요. 써먹을 때가 많아지고 이 정도 쓸 정도면은 얘 좀 잘하는데? 이런 이미지를 줄 수가 있는 거죠. 이 평가 하시는 분들도 좀 아리까리 할 때는 다른 것들 쓴 거 보니까 이 정도면은 괜찮은데? 이런 생각하면 조금 더 후하게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세무사과 자격증 우리 그 모의고사 같은 거 채점할 때 그런 영향들이 조금씩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어떻게든 한 줄, 두 줄이라도 더 적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넘기면 이제 반가로 5번의 재무제표의 요소의 측정 있죠? 이거는 1차 때 배웠던 건데 측정, 금액을 어떻게 측정을 해서 기록을 해놓을 것이냐에 대한 거죠. 그래서 측정이란 하고 이 부분도 정의를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인식되고 평가되어야 할 재무제표 요소의 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얼마로 기록해 놓을 거냐. 그래서 우리 배웠었어요. 역사적 원가가 있고 그 다음 니은 보면 현행가치, 현행원가라고 배웠었죠. 우리는 현행원가가 있고 그리고 아쉽게도 이제 뒷장에 나머지 두 개가 안 적혀 있는데 실현 가능 가치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현재 가치 배웠었어요. 그래서 제가 1차 때는 조금 객관식 문제 풀기 쉽도록 역사적 원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얼마 주고 샀어? 이런 식으로 가르쳐 드렸었죠. 근데 2차 때는 역사적 원가가 무엇인지를 작성하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작성할 수 있는 제가 그런 용어들로 기록을 해드릴게요. 이것도 적어 놓으셔야 돼요. 따로 책이 없기 때문에 적어 놓고 이거는 지우고 아이고 이건 지우고 제가 표로 적어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뭐 달달달달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키워드 이게 진짜 어떤 내용인지는 정확하게 머릿속에 넣으시고 그 다음에 풀어가는 것 그게 더 중요해요. 달달 외우시는 것보다는. 그래서 일단 자산 다음 부채 적고 역사적 원가 역사적 원가는 결국에 자산 같은 경우에는 얼마 주고 샀었냐, 과거에. 그 다음에 부채는 얼마를 빌렸었냐, 얼마를 받았고 얼마를 빌렸었냐. 이거죠. 역사적 원가는 그 형태로 기록을 하는 것. 그래서 정확하게는 취득의 대가로 취득 당시에 지급했던, 얼마 주고 샀냐? 취득 당시에 지급했던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의 공정가치로 기록을 한다. 취득 대가로 취득 당시에 지급한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 공정가치로 기록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부채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빌린 돈에 대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부담한 의무의 대가로 수취한 금액으로 기록한다. 부담한 의무라는 것이 이제 부채죠. 의 대가로 수취한 금액으로 기록한다. 금액 그냥 이렇게 쓸게요. 자, 그 다음에 현행 원가죠. 현행 원가. 현행 원가라는 것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지금 산다면 얼마냐 였어요. 지금 현재 산다면 얼마냐. 그래서 이것을 적어보자면 현재 시점에서 취득 시 현재 시점에서 현재라는 것 현재 시점에서 취득 시 대가로 지급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대가로
지급할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 금액. 이렇게 되는 것이고, 부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에서 상환할 경우에 지급해야 될 이런 금액들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현재 시점이라는 것. 현재 시점에서 의무 이행 시 필요한 상환한다는 뜻이죠? 근데 조금 더 이렇게 고급스럽게 써볼게요. 의무 이행 시 필요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금액.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실현 가능 가치. 실현 가능 가치는 정상적인 판매 과정에서, 정상적인 과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현재, 당장 말고 그냥 뭐 지금 뭐 며칠 걸려서 이런 식으로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했을 때, 지금 판매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냐를 따져서 기록해 놓는 방법이죠. 그래서 얘는 정상적으로 처분하는 경우 수취 예상 금액. 넘쳤네요. 정상적으로 처분하는 경우 수취 예상 금액. 얘는 이제 부채니까 반대로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경우에 지급 예상 금액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경우 지급 예상 금액 이렇게 적을게요. 지급 예상 금액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보이나요? 네. 여기는 현재 가치. 마지막은 현재 가치. 미래에 내가 2만 원 받을 수 있는데 그거 지금 가치로 얼마냐라는 거죠. 이것은 부채는 미래에 내가 2만 원 상환해야 되는데 지금 돈으로 따졌을 때 환산했을 때 얼마냐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미래의 순현금 유입액의 현재 가치. 순현금 유입액의 액의 현재 가치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부채는 반대죠. 이제 내가 돈을 나중에 줘야 되는 거니까 미래 순현금 유출액의 현재 가치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순현금 유출액의 현재 가치. 됐죠? 그러니까 1차 때랑 2차 때랑 포인트가 좀 다르죠? 이제는 이런 것들의 정의를 제대로 쓰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